윤석열 후보가 오늘 김종인과 만난 이후에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취재를 또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따끈따끈하게, 아주 뭐 다른 언론들도 몰라요. 저희 쪽으로 이야기가 들어왔고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오후 2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윤석열 후보와 회동한 아주 중요한 분께서 출연해서 신의 한 수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는다 이겁니다. 내일 오후 2시. 하여튼 저희 특별 취재팀이 지금 불가동에서 제가 이제 입수한 정보는 윤석열 후보는 내일 선대위 출범을 한다. 김종인 빼고 간다. 김종인의 얄팍한 수를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뭐 대노했대요 완전히.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대노했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빼고 간다. 없어도 된다. 윤석열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여러분들께 오후 2시에 이제 아주 현장에서 또 윤석열 후보와 대담을 한 아주 중요한 분께서 나오십니다. 뭐 여러분도 아실 만한 분이에요. 하여간 그러나 여기서 공개하면 또 그런가? 공개하죠. 내일 오후 2시 김용환 전 의원님이 출연하셔갖고 신의 한 수에서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후 2시 더 자세한 내용은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또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하십니다. 여기서도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역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이런 거야. 사람이 그냥 너무 냉정하게 내쳐도 국민들이 볼 때 좀 뭐랄까 차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노인네를 대우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부로 이제 국민들도 짜증이 나는 거야. 지지자들도 저거 무슨 짓거리냐. 게다가 보도 다 터졌잖아요. 김종인이가 민주당 사람들 만나고 이재명 만난 것까지 다 지금 보도가 막 터졌잖아요. 김종인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제 버릴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이 지금 홍보를 다 총괄한다고 하는데 이 홍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중간에 무슨 사고 터지면서 이준석도 잘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보도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빡빡빡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그리고 신튜브 신의 한 수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롭게 방송 차량 다음 주면은 이제 저희가 방송 차량 공개를 할 텐데 너무 아담하게 이쁘게, 그리고 대선뿐만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취재, 그 다음에 총선까지도 쓸 수 있게 저희가 단발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장기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면. 하여튼 금액은 원래 방송 차량 꾸미면은 억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억대는 넘어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8천에 다. 8천에. 물론 4천만 원 빚은 졌지만 8천에 다. 아주 꽉꽉 채워놔서 알찬 차량이 됐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뭐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뭐 제가 월급을 안 받아 가더라도 우리 직원들 월급은 주면서 이번 방송 차량 잘 운영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최근에 신의 한 수 이원 중계 너무 좋죠. 여러분들 현장에 피해도 안 주고 그러면서 정확한 정보를 그때그때 전달하는, 이게 뭐 방송국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김종인 빼고 간다 이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진짜 이분이 의외로 아주 전략가예요. 전략가. 전략가입니다. 네. 자, 윤석열 김종인 빈손회동 총괄위원장 비워둔 채 선대위 출발한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만찬 회동으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론이 안 났죠. 윤 후보는 이날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김 전 위원장은 좀 더 시간을 갖겠다면서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는 25일 총괄 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단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선대위 구상을 두고 같은 편끼리 자리싸움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됐다면서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지지율은 좀 타격이 있을 거예요. 김종인 때문에. 여기에 또 이준석 때문에. 이거 책임져야죠. 이준석하고 김종인이가. 이날 오전부터 양측 참모들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오가면서 두 사람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조율에 나섰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비서실 폐지 등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선대위 비서실을 왜 폐지해요? 후보가 누구랑 소통해?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김 전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종인은 선대위 합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김종인은 윤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6시 30분 중구 정동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최종 조율에 착수했지만 실패했어요. 윤 후보 측은 이 자리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그대로 둔다. 그러나 그 역할은 좀 제한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지만 김종인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위원장은 아무래도 뺄 수가 없으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불참을 시사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뺄 수가 없다 이거야. 이건 그냥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하고 하겠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아 이거죠 이게.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선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인데 그래도 조금 양보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대통령 후보인가? 예. 또 윤 후보 측은 비서실장 직책을 아예 없애는 카드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은 당초 장제원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고 비서실을 없애는 대신 소규모 기획팀, 정무팀 등을 만들어 비서실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 김 전 위원장이 불편한 요새를 없애고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한정하면서 원톱은 확실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걸 각인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이가 다 알죠. 이 노인네가 야같다고. 그래 봐야 윤석열 네가 다 마음대로 할 건데 뭐 하면서 뺀 거죠. 또 윤석열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뭐 네가 받아주겠어. 어쨌건 뭐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 거지 너를 지지한 건 아니야 이 노인네야. 이 양반이라고 그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 예. 근데 어쨌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르시니까 대우해주는 모습 오늘까지 보여줄게. 오늘까지만 보여주고 끝내자. 괜히 또 같이 못 가 이래버리면 언론들이 또 뭐 분열 났다 어쨌다 하면서 막 씹을 텐데 오늘 보니까 국민들이 김종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지지율이 아니라 김종인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윤석열 후보가 감챈 거죠. 감 잡고 그냥 김종인 날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을 하자고 얘기했다. 아니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지가 다 망쳐놓고 있잖아.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특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윤 후보 측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죠. 제가 지금과 같은 입장 견지를 할 수밖에 없던 걸 후보한테 이야기했다. 말 진짜 이상하게 이게 국어를 제대로 안 배웠나 봐.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과 같은 입장 견지를 할 수밖에 없단 걸 후보한테 이야기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내 상황이 이렇다는 걸 후보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끝나는 건데 국어를 잘못 배웠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선거를 치러. 하여튼 내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예요. 윤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아주 깔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말씀하셨다. 갖겠다고 말씀하셨다.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권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찾았고 오후에는 양측 참모들이 메신저로 두 사람을 오가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권 사무총장 접견 직후 사무실을 떠나며 합류에 대해 고민을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고민을 안 하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면서 난 윤 후보의 의중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의중이 뭔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어? 함께 하자는 거지. 아니 지가 대통령 후보야 완전히. 어? 그리고 이 사람 없어도 돼요. 김종인이 언제부터 김종인이야 나 진짜. 아니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요. 이 사람이 무슨 민주화 투사야 아니면 나라를 지킨 애국자야 뭐 나라를 구한 위인이에요. 그저 돈 처먹고 깜빵간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라고. 아이 참. 자, 선대위 실무사령부인 본부장급 인선은 이미 사실상 확정 단계다. 당 지도부는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해당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 저희가 중계합니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준석이가 당연직 상임 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한다고 해요. 지랄 연병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여튼 뭐 윤석열 후보가 자꾸 잡소리 나오니까 시키는 건데 윤석열 후보 직속으로 다시 미디어 팀을 꾸리는 방안이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온라인 여론종인데 괜히 페미 뭐 이런 거 얘기해갖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여성들한테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반감만 사고 있어요. 자 나머지 본부장들은 당 중진들이 포진됐다. 총괄 본부장에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인 주호영, 정책에는 원희룡, 당무지원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은 4선인 권성동, 그 다음에 직능총괄본부장은 김성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도 김태호하고 친하니까 이쪽 분 김성태 의원은 또 뭐 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 또 상당히 좋게 봐주시고, 하여튼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이제 총괄, 그다음 직능이죠, 직능 총괄 시민단체 쪽 섭외하는 거예요, 직능은. 그다음에 원희룡 전 제주사는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거고, 다 좋은데 이제 이준석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요게 찝찝한 거죠, 요게.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 본부장 얘기 나온 거를 엄청나게 좀 씹었지 않습니까? 때리고. 근데 이제 그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똥차 피하니까 쓰레기 차 피하니까 똥차가 왔네. 괜히 때렸네. 그냥 그 사람 하게 하는 건데. 이게 쓰레기 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고 이게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근데 이거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지만 요거를 갖다가 후보가 직속으로 따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시대위원회에도 홍보 미디어를 따로 두고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핫바지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방송 나가서 윤석열만 까지. 그러니까 방송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진짜. 이게 이준석이는 다니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까고 있잖아요. 어쨌건 근데 윤석열 후보를 까는 이유가 바로 요걸 받고 싶어서 그동안 홍보 쪽을 담당하고 싶어서 깠는데 그게 아마 그동안 자기가 당대표 하면서 뭐 대선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 예를 들어서 미리 계약한 데가 있다거나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여간 윤석열 후보가 이거 당무감사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당무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야 돼요. 자, 진보배님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신튜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후보 믿고 우리가 가야죠. 뭐 지금 뭐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좌고우면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성원 신튜브 성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또 슈퍼챗 릴레이를 통해서 신의 한수가 힘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해주고 슈퍼챗 보내줘야 윤석열 후보 측이나 당에서도 만만하게 안 보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윤석열 후보 미디어를 돕겠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석동현 변호사님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미디어 이 인터넷 미디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신혜식이에요. 제가 1세대 커뮤니티, 지금 뭐 DC 인사이드지만 제가 안티 DJ 사이트 만들어서 1등 했어요. 1등. 커뮤니티 1등. 김대중 때. 당연히 1등이지 안티 DJ인데. 위험을 무릅쓰고 했잖아. 그리고 오마이뉴스 생긴 다음에 제가 안티 DJ에서 바로 독립신문 만들었어요. 독립신문. 인터넷 신문이 독립신문이 두 번째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독립신문이 인터넷 신문으로는 1등, 3등 그 안을
거의 한 7, 8년간을 했다고. 근데 이 좌파들이 독립신문을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네이버가 특히 싫어해. 제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적당이란 게 없어요. 그냥 세게 싸웠거든. 어쨌건 구독률은 독립신문이 오마이뉴스 다음, 어떨 때는 오마이뉴스를 뛰어넘었어요. 그 정도였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누가 시작했어요? 이렇게 생중계 라이브, 유튜브의 원조가 저 아닙니까? 유튜브 정치방송의 원조는 신혜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 제가 이 바닥을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고. 넘버원을 하고 있잖아. 넘버원을. 신튜브 그리고 신의 한수 합쳐서 180만. 이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리고 또 독립신문 1등 했었고 안티디제이 커뮤니티도 1등 했었고 제가 넘버원이라고. 근데 이걸 몰라주네. 그냥 제가 뭐 시민단체 활동한다고 해서 그냥 시민운동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미디어 전문가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전문가.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유튜브 선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니 이준석이 뭘 알아요 얘가. 자기 한 클라스 스튜디오인가 이것도 망쳐먹었잖아요. 얘가 뭘 할 줄 알아. 그냥 방송 나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번 미디어는요. 미디어 선거는 유튜브 선거가 돼야 되고 돈이 덜 들고 그리고 지금 우파가 미디어가 강해요. 유튜브가 강하다고. 이걸 다 통합해야 된다고. 이걸 다 통합해서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지금 민주당의 유튜브는 민주당 유튜브는 약해요. 이재명은 그런데 약하니까 4,000명짜리 유튜브도 가서 막 방송하잖아. 띄우려고. 근데 지금 있는 유튜버들 활용해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이준석이야 보지 말제. 유튜브 보지 말제. 얘는 간첩이에요. 누가 봐도. 간첩입니다. 자, 하여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 김카렌님 감사하고 샬랄랄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김종인 보도 이걸 했지. 아까도 보도를 전해드렸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김종인을 뜯어말리는 민주당 의원들. 이 지금 이재명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런 사진들 전화해서 이재명이 제일 존경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왜 쓰냐고. 간첩이지 완전히. 이 보도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방송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뭐 2번씩이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2번씩 하면서 제가 중언부언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신의 한수 신튜브 좀 전 방송에 올려져 있는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김종인은 지금 뽀록이 났어요. 중앙 조선도 지금 쓸 판이야 이 기사를. 그러니까 김종인의 이 분탕질이 뽀록이 나면서 언론들도 이제 더 이상 김종인을 더 감싸기는 어려워졌다. 감싸기는 좀 어려워졌다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중앙일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김종인을 더 감쌀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지지자들이 봐도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월드컵입니까? 무슨 감독 뽑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리는 선거 아니냐고. 정책과 이념으로 대결해야 되는데 아니 뭐 선대위원장 잘 뽑으면 이겨요? 그럼 민주당으로 데리고 가세요. 민주당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버려야 돼요. 김종인은 이제. 버려야 되고 새롭게 선대위 꾸려야 되고 이준석의 역할을 확 줄여버려야 됩니다. 확 줄여버려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또 얘가 방송 다니면서 또 막 난리치면서 또 윤석열 폄하를 하겠네. 그러니까 당원 소환뿐이 없어요. 당원 소환. 여러분들 당원 소환 신의 한수 지금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한 8,000명 이제 10,000명 다가가고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되면은 금방 한다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당원분들 참여하셔갖고 빨리 10만 명 될 수 있게 당원 소환 서명 신투비에 링크 올라와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일 윤석열 후보 오전 9시 일정이 있고요. 오후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고 계속 이어집니다. 신의 한수가 다 여러분들께 일일이 생생하게 다 중계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자, 윤석열, 김종인 갈등 이면엔 김해 박근혜 트라우마 뭐 이런 기사가 떴네요. 박근혜 트라우마. 한번 지금 방금 전에 떴는데 저도 요거 지금 찾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예, 한번 뭐 한밤의 토크니까 부드럽게 가는 거죠. 예. 윤석열, 김종인 갈등 이면에는 김해 박근혜 트라우마. 근데 배신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배신이 아니라 선거를 도왔으면 자기가 깨끗하게 물러서야죠. 나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 김종인이가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는 지적이 있대요. 순항하는 듯했던 선대위 출범이 난기류를 만난 것도 김 전 위원장의 특정 인사에 대한 단순 호불호 차원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 속에 팽을 당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후보도 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권력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 용병수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 너무너무 잘한 거야. 신의 한 수가. 저번에 딱 하여튼 저는요. 이게 감각이 있다니까. 그때 보도 딱 나오자마자 이게 단일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자, 국민 속으로 가는 건 김한길, 당무를 책임지는 거는 김병준. 이렇게 단일 체제가 아닌 분산 체제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종인이 이거 딱 보면은 거부할 텐데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잘 말씀드렸고 신의 한 수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빨리 읽어야 돼. 겨자씨님 감사하고 류이님 감사하고 예 샬랄라님 예 그다음에 류이님 예 그다음에 YG조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신의 한 수 중심으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지금 캠프 주요 인사들이 다 신의 한 수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석동현 변호사님, 김영한 전 장관님, 그리고 김재원 의원까지 신의 한 수로 이번에 방송했는데 나가시면서 신의 한 수에 앞으로 자주 출연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근데 김재원 의원께서 10번 출연하겠대 한 달에. 그렇게 좋대요. 신의 한 수가. 신의 한 수 얘기가 당에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대요. 예, 그래서 신의 한 수가 방향을 잘 이끌어줘서 윤석열 후보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고맙다고 얘기했고 저도 또 윤석열 후보 번호가 있는데 제가 지금은 전화 안 하고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후보님하고 한번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잘 가고 있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열받아서 한번 제가 그냥 무턱대고 전화를 할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후보가 잘하고 있는데 제가 괜히 나설 필요는 없는데 어쨌건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 예? 권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용병수를 쓰고 있다.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갈등은 특정 인사에 대한 입장차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선대위 운영 방식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이걸 또 이제 상임으로 올렸고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를 총괄하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대변되는 삼김 체제를 구축해 상호 견제와 경쟁을 유도하려고 했다. 반면 김종인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사실상 선대위 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권을 용인받았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죠. 이 노인네가 너무 욕심이 많아. 윤 후보는 표면상으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두는 원톱 체제를 지향하지만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이 선거 캠페인을 지원하는 보완 체제 그리고 또 견제를 하는 견제 체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김, 김병준, 김한길이 김 전 위원장의 원톱 자리를 견제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눈치깐 김종인이가 이 박근혜 트라우마 그래서 고민 끝에 선대위 불참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패를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제가 저번에 방송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화낸 거는 짜증나는 게 이런 개떡 같은 자리를 왜 만드는 거야 도대체.
오늘 같은 자리는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뭐 크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김종인 전 의원에 너무 옹졸한 거 아니냐. 윤석열에게 동정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정치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방향 자체 이거는 우리가 감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김한길, 김병준 딱 불러들이면서 새시대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 이런 거 만들 때 그렇구나. 그 여러분들 제 방송 다 보셨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뭐 이거 보면서 제가 뭐 이거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때 도표까지 제가 억지로 만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예요. 김종인은 2012년 새누리당 시절인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 행복추진위원장 직함을 달고 경제참모로 활동했지만 대기업의 기존 순환 출자 여부 처리를 놓고 박근혜 후보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죠. 김 전 위원장은 박 후보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마지막 독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에 갔으나 박 후보는 9명의 측근을 대동한 채로 나타났다. 내심 당황한 김 전 위원장은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박 후보에게 건의했으나 사실상 10대1 구도의 일방적인 싸움에서 소수 의견을 괄천시키는데 무기력했다. 그 후에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참석을 통보받고도 불참하는 등 한동안 냉각기를 가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김종인이가 경제민주화를 꺼내 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이것 좀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로 가야 돼요. 지금 삼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반도체 지금 파운드리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삼성이 AI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글도 AI 자동차 지금 자동차가 포드에서 뭐 잘 나갑니까? 지금 뭐 테슬라가 나가듯이 테슬라가 잘 나가는 이유는 배터리로 만든 전기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무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항법으로 가면서 운전 안 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안에서 잠자는 사람까지 생겼는데 그 기술은 지금 테슬라가 넘버원이거든.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도 지금 뭐 삼성은 핸드폰만 만들어라. 뭐 LG는 텔레비만 만들어라. 이거 아니라 이거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환 출자를 막는다는 거는 대기업이 다양한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대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면은 그런 자금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 민주화는 아직 이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건 지금 세계 글로벌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김종인의 이 경제 정책은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거지, 시발점이. 뭐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는 했지만, 뭐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순환 출자 구조라는 게 뭐 나쁠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삼성이나 현대가 새로운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삼성이 바이오 해갖고 성공했잖아. 바이오 해갖고. 삼바.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가 됐잖아요. 삼성이 했으니까 성공한 거고. AI도 성공해야 되고. 근데 이걸 갖다가 순환 출자를 못하게 되면은 뭐 경제 부분이나 좀 어렵지만 그럼 새롭게 누군가가 자본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본이 어디서 생기냐고. 이 쌍 무식한 늙은이가 기업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는 자유시장 경제에 따라가서 움직여야 돼요.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뒤처진 사람까지 끌어올린다? 경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놔둬야 돼. 잘하는 사람은 잘하게 가게 계속 놔둬야 되고. 망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이유는요,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들을 자꾸 끌고 가면요, 경제가 비대해지고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없어지는 사업은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가는데 엔진 개발하는 사람들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엔진을 만들어내면 경제가 이게 제대로 가겠냐고, 여러분들.
이제는 현대도 말이죠. 노조 날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엔진 만들고 이런 게 필요 없어. 이제는 디자인만 하면 돼. 디자인 잘하고 배터리 설계만 잘해갖고 모터 설계만 잘해서 자동차 전기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엔진 만드는 사람 뭐 만드는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민주화해야 되니까 그쪽으로도 돈을 좀 흘려줘야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도태되는 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물론 실직자가 되죠. 그러니까는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서 지원해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도 바꿔가야 돼요. 현대도 마찬가지. 노조 없애버리고 노조 활동할 바에는 나가서 전기자동차 기술을 배워갖고 그걸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이거 자꾸 이상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지. 전기자동차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기자동차는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소프트웨어 기술.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기술, AI 기술이라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나타났다. 운전을 하다가 위험이 생겼다. 이게 다 AI가 판단을 해서 회피도 해주고 길도 찾아가고 다 이게 프로그램인데 그쪽으로 나가려면 이제 대기업들이 그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경제 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그냥 경제를 작살내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을 까버린 거예요. 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문화평론가 김현수 TV님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연님 감사합니다. 예. 김종인 할배 때문에 혈압 오릅니다. 예. 오르지만 오늘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잘 윤석열 후보가 해결했다고 하고 내일 또 오후 2시에 김영환 전 장관님 출연하시면 얘기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예. 자, 또 보면 이준석이는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따로 둔다는 것은 본인을 견제하는 의도를 가졌다고 의심할 것이다. 이준석 얘기 읽을 때마다 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말을 못해요. 이준석하고 김종인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얘기가 통하나 봐. 근데 제3자가 들었을 때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상임선대위원장을 따로 둔다는 것은 본인을 견제한다는 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따로 둔다는 거는 김종인을 견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읽을 때마다 얘는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이 선대위나 2012년 대선에 참여하는 등 후보가 측근을 중심으로 본인에게 숫자로서 압박을 가해오는 상황을 매우 싫어하는 것 같다. 숫자로서 압박을. 이게 진짜 말이 저질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을 숫자 몇 명인데 그냥 좋게 말해야죠. 숫자로서 압박이 뭐예요? 사람을 갖다 깎아내려도 이게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한 대가리, 두 대가리, 세 대가리 이런 얘기잖아 이게. 하여간 김종인이는 자기가 모든 걸 하고 자기가 윤석열 흔들어서 뭐 총리까지 헤쳐먹고 뭐 그러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안 먹히고 있다 이거죠.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 사람이 지금 정책을 맡았어요 원래. 김근식 이게 좌파 아닙니까 완전히. 근데 지금 이제 정책은 원희룡 지사가 맡기로 했으니까 잘 된 거죠. 이 김근식 이런 애들은 빼버려야 돼요. 김근식이는 제가 느끼기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선 선대위라는 것이 원톱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과 체급이나 비중 역할이나 아니면 정치적 상징성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식으로 선대위 구성과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 얘기하는 건. 어쨌건 김종인뿐이 없다 이런 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제가 전달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자,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견제구조가 아니라 보완구조다. 김한길 위원장도 그렇다. 또 김병준 위원장도 좀 겹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대신 김 최고위원은 저는 단순히 내부 구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치는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하여간 그냥 김재원 의원은 지금 너무 논란이 되니까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질 내고 있냐 이거죠. 뭐 김병준이나 아니면은 김한길 씨 들어온 게 뭐 김종인을 견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건데 김재원 최고가 또 다음 주에 나오면 이런 얘기들을 총괄해서 이번 주에라도 좀 모시고 싶은데 그때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 날이라도 한번 김재원 최고를 모셔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윤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김종인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예. 하여튼 말을 말이죠. 쉽게 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쉽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말은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듣고 있어도 이상해. 듣고 있어도. 얘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해서. 땡깡. 특히 김종인 말은 짧아요. 아주 교묘하게 말 안에 무슨 뭔가를 그냥 해석해서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후보도 짜증나. 후보의 말은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윤석열은 되게 쉽게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쉬운데 김종인은 막 애 둘러서 얘기하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사람은 짜증날 거야.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나. 뭐 삼천포로 갔다가 다시 뭐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나 할 거야 말 거야 이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필요해가 아니라 아유 나 이렇게 되면 못해 이러면 되는데 아유 내가 원한 대로 안 됐어. 계속 이러면서 그리고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들어오십시오 하고 만난 거야. 또 그것도 서로 조율이 됐으니까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얼마나 악질입니까 김종인이가. 여러분 이 사람 이 지지자들이 김종인하고 선거하면은 난리 날 거예요. 김종인 내려가라. 재수없다. 내려가라. 이 노인네야 내려가라. 그러면 선거가 되겠어요? 저부터 나가서 김종인 욕할 판인데.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 윤석열 그리고 권성동 이 세 분이 번개 오늘 만찬 회동을 가졌어요. 바로 달개비 식당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서울시의회 바로 뒤에 있는 이 달개비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 결론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건 상당히 전략적 계산이 많이 깔려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제가 전략적 계산이 빨려 있느냐? 보면요. 이 김종인과 그다음에 윤석열 만찬 회동을 마치고 나서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패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쓰지는 아무도 안 했어요.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인선 시간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서로 체면을 좀 살릴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두 가지 분석이 되는데 하나는 사실상의 합의는 대충 얼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야 합의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싱거운 게임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국민들이 또 여권이 뭐라고 얘기할지 우리가 눈에 너무 빤히 보여요. 한마디로 참 둘 다 싱거운 게임을 했구나. 이러려면서 뭘 하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쳐갖고 우리 국민 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따리를 다 푸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논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먼저 이 회동을 하고 나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론을다가 얘기하고 뒤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단판을 짓는 데는 이르지 못했어요. 극적인 합의점 찾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지만은 합의점을 못 잡고 막판 타결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다. 저는 반드시 타결된다 이렇게 봐요. 제가 시종일관 그랬잖아요. 상당수 언론에서 뭐 기로에 서 있다, 뭐 깨질지도 모른다, 뭐 민주당에서 데리고 간다 난리가 쳤지만 민주당에 데려간다고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보도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민주당에서요 이재명 전화를 해서 달랬고 가지 말아라, 우리한테 와라. 그리고 송영길 극비리에 만났어요. 만나는 것이 뭐 아이고 뭐 결정하지 마세요. 거기 가지 마세요. 우리한테 오세요잖아요. 우리한테 오라는 얘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당 쪽 움직임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 만찬 회동 결과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했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 그러면서요.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보에게 했다. 이 뭐 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 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거 봐라. 이재명 선대위만 거창하게 다 대형 선대위 만들어 놓고 이게 돌아가는 거 봤냐? 뒤늦게 후회하고 이제 다 뜯어고치지 않느냐? 이런 실패의 사례를 왜 윤석열 후보는 못 보고 있느냐? 효율성이 있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선대위를 만들어라. 등치만 크다고, 선수가 높다고, 중견 이런 의원들이 꽉 차 있어갖고 무슨 일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무슨 뭐 새롭게 뭐 하늘에서 내려온 논리를 갖고 얘기했겠어요? 뻔한 얘기들이지. 그러면서요.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같은 입장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김병준이 반대하고 김한길이 반대하고 비서실장의 장지원이 왜 반대했는지 알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후보와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가져가려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실패, 합의 타결, 막판 타결 안 됐지만은요.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 다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뭐 주말 넘기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나 한 늦어도 금요일정 아주 더 늦으면 주말에는요. 다 타결됩니다. 너무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예. 제 말이 뭐 지금까지 정치 논평 또 이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논평하면서 틀린 거 있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으시면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는 체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체면을 챙기는 상황이에요. 이 구체적인 이견 상황,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조율하는 차원이 아니고 조율은 다 끝났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게 급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라는 얘기는 큰 틀에서는 다 끝났다 얘기는 이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괜히 쓸데없는 잡음이 생겨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서 출발하자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 예, 그러니까 실속 차리는 실용적인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선대위를 만들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몸집이 큰 사람들 영향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빠이빠이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얘기한 얘기 이렇게 했어요. 김종인 박사께서 먼저 나오면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삐끗 한마디라도 잘못나면 지금 언론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국민 그러니까 야권 또 뭐 물론 여권도 해당되겠지만은 오해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이 노력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많이 하면서 언론을 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선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얘기는 뭐냐? 인선 불만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예, 인선 불만. 그래서 인선 불만이 있다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왜 이런 입장을 견디는지를 설명했다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밝혔잖아요. 그 얘기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명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 시한을 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선대위원장직 만든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체면 좀 지키자. 예. 그래서 내 말의 무게감을 윤석열 후보 당신이 실어줘라. 내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처럼 큰 막내 안 된다고 털어졌다가 또 큰 막내 된다고 이럴 수는 없잖아. 이 얘기나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게 파멸이 아니다. 돌아오는 다리를 걷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제 둘이서 도장 찍는 거죠. 자, 그리고 만찬 전과 비교해서 상황이 나아졌느냐? 이렇게 윤 후보한테 기자들이 물으니까요. 이 정도 하십시다.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인선해야 할 것 같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 다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서요. 이 정도 하십시다 하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에는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논평을 해야만이 논평이 정확해요. 예. 제가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웃으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 할 때 이거 봐라. 기자들 질문하니까 웃으면서 퇴근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결코 민주당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총괄위원장직을 거부한다는 끝까지 이게 아니고 내 체면 좀 세워줘.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선거 끝나고 나면 윤 후보 그거 잘 챙겨라. 딱 이 사인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총괄본부장들 인사가 있게 되는데 내일 총괄위원회 인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총괄본부장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직에는 주호영, 직능에는 김성태, 정책에는 원희룡, 총괄특보단장에는 권영세가 내정되어 있고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요.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당무지원본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권성동은 1인 2역 그리고 이 김성태도 1인 2역이에요. 왜냐하면 직능 총괄본부장도 맡고 있지만은 지금 당 중앙의 의장을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물망에 오는 사람들 윤희숙 그다음에 권경애 조국흑서 저자죠. 그다음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그런데 이 이수정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간신히 어렵게 2030들 남성들을 지금 끌어모으고 있는데 여기다가 페미니즘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수정을 갖다 놓으면 내가 지금까지 당을 끌어왔는데 이게 다 무산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끝까지 반대한다. 끝까지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필요하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가 이제 어떻게 교수가 될지가 이제 궁금하고 그 다음에는요. 총괄 상황실장이 유력했다라고 알려져 있던 임태희 전 MB 때 대통령 실장했죠.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인물로 되어 있는데 이 임태희의 합류 여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거취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 된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실무진 직책을 임명해야 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면서 2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최고위에서 총괄본부장 그리고 대변인단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기 전에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났고 그 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만나기 직전에 만났어요. 그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의견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의견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 직접 본인이 들었으니까 이 의견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김병준과 김한길 이게 제일 큰 카드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그거 빼라 이런 얘기인데 이 대목이 조율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것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정한 역할 변경을 통해서 타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잘 다듬어질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런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일부 언론에서 쭉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반발 그리고 이 불편한 심정, 이 기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장제원 비서실장을 내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비서실 아예 없애버려요. 비서실 아예 없애버리고 기획실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비서실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요 이제 김한길이는 선대위와 별도로 후보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김병준도 후보 직속으로 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누가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후보는 그거 빼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을 두긴 두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면 된다. 그래서 김종인과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두 분의 입장을 조금 잘 이렇게 반반씩 합치는 이런 안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만나기 전에요. 그런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일단은 이 합의 도출이 될 것으로 기대한 그런 이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이제 김병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우영으로부터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다 자세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한테 이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역할도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게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할 것이다. 이러려면은 지금 어차피 시간을 좀 더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김종인 지금 위원장이 결국은 윤석열 후보 카드 쪽으로 받아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의 이런 이 갈등적인 측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 고래 싸움이 터지면은 새우는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서 후보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메시지도 오늘 번개 회동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만나자는 제안이 오면 내가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미 여권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가려고 극비리에 만났다. 이런 보도가 오늘 어젯밤 늦게서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저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 뉴스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중앙일보가 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진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도 걸고 직접 만나서 뜯어 말리고 있다. 이런 보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존경하는 마음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민주당 선대위 쇄신론을 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원래 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한테 주는 경고의 메시지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여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많이 말하자면 이 작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도 견제하고 압박하는 측면에서 이재명을 띄워준 거다.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송영길 대표도요,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 이해 집단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만나서 대선에 관해 얘기하며 윤 후보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김 위원장에게는 은근히 만류하는 메시지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송영길 측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요, 바로 오늘 기자들하고 만나서 김종인 여당 영입설은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강한 부인은 강한 긍정이다.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을 아주 대대적으로 흔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이 김한길 그리고 이 김병준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하는 입장문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한길의 경우에는요, 이 당을 결합하기보다는 쪼개든 인사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앞으로 좌충우돌할 가능성이 커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병준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이 크긴 컸지만 선거 경험이 부족해서 상징적 의미 외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권에서 만나서 공작을 하다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적극 돌아왔어요. 그래서 11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귀국 일성 김포공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이겁니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보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무겁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예.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나 회포를 풀 수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투자도 투자지만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들을 그리고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게 되니까 마음이 무겁다.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에 얘기하겠다. 그리고요, 백악관 뭘 논의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수고하셨어요 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 공항을 떠났습니다.
근데 삼성은요, 이번에 출장 기간 중에 삼성전자 170억 달러, 20조 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 투자 계획을 확정했어요. 자, 여기는 어디다 지키랬냐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다가 170억 달러짜리 파운드리 2 공장을 이 제2공장을 세우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했는데,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밝힌 지 딱 6달 만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하반기에 반도체를 양산한다. 이런 목표하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테일러 씨와 협의가 다 완료되어 있다. 170억 달러 투자 예정이고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대해서 이 첨단 시스템, 그다음에 핵심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시에 짓는 삼성 이 공장은 지금 현재 제1공장이 있는 오스틴 공장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부지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틴 공장의 약 4배 정도나 되고, 그래서 이제 테일러시에서는요, 삼성전자에게 부지에 대한 10년간의 재산세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에 해당한다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0.5%를 면제준다. 이런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김기랑 삼성전자 부회장, 그 다음에 텍사스 주지사, 상원의원들이 참가했어요. 말하자면 이 협약식에. 그래서 이 김기랑 부회장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신규 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김종인과 윤석열과의 오늘 만찬 회동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극적인談판에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다 합의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